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 5장의 첫 번째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제 5장은 정부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개의 강의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는 정부란,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란, 세 번째는 지방정부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배우면서 결국 시장은 효율적이다. 그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지닌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5장부터는 본격적인 공공경제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정부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녹색 바탕이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시장 부분,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자유롭게 선택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선택하는 시장이 있고, 또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이 시장과 시민사회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필요들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정부를 만듭니다. 이 정부의 특징은 강제성을 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 지리적으로 따지면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서쪽 백령도부터 오른쪽 독도까지 그 지리적 경계, 우리 국민 영토 주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포괄하는 대한민국 정부, 그것을 중앙정부라고 하고요. 우리가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뭐라고 그래요? 지방정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는 주로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규제 완화의 문제가 생기고요.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이 정부 영역에 시민사회를 참여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핵심이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가질 것인가. 예를 들면 세금을 중앙정부가 걷는 거는 국세라고 하거든요. 지방정부가 걷는 거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권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의 문제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외 환경이라고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요 시장과 시민사회의 영역을 대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정학과로서 정부가 하는 일들을 배우기 때문에 또 정부 조직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조직이론이 되겠고요. 이 안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교육 훈련을 시켜서 일을 잘하게 만들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것이 인사 행정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돈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디에다 쓸 것인가. 제가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돈 어떻게 쓰는지 가계부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돈을 어떻게 벌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올해 같으면 550조를 씁니다. 550조를 쓰려면 550조를 벌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벌어요? 이 시장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걷습니다. 세금, 국세, 지방세를 걷고, 그 다음에 세외요금, 세외 수입을 통해서 걷고, 그것도 모자르면 빚을 내는 거예요. 빚. 국채 발행을 해서 걷고, 이래서 550조를 다시 이 국민들에게 쓰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배우는 것이 재무행정. 그래서 행정학의 3대 영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세 영역이 있고, 실제로 정부가 이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 해결 방안, 이것을
우리 행정학적 용어로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학 개론이 여러분들 전필 과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정부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이루는 말. 이게 3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초등 사회용어 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어, 이게 법치국가라고 그러죠. 헌법으로부터 각종 우리나라 한 2,000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국가의 기관을 정부라고 한다. 이 정부의 특징은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별표는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한 강제력을 기초로 국민을 통치하는 거예요. 국민이 자신의 국민 주권주의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 위탁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주면 정부가 그걸 기초로 해서 국민을 다시 통치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성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는 자기 통치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헌법과 법률에 대한 투표를 안 했지만 우리 헌법의 원리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한 법에 따라서 스스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 24시간 주어졌으면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할 거야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특징은 강제력이에요. 내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스스로 나를 감옥에 넣지 않잖아요. 하지만 국가공권력은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력을 기초로 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 공권력을 기초로 한다. 그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이 강제력,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것 때문에 군대를 가게 만들 수 있고 세금을 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군대 가고 싶지 않죠.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군대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난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나 99명은 안 갈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가게 만들어요? 너 군대 안 가면 그냥 되는 거야. 아니에요. 군대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 갈래? 아니면 감옥에 갈래? 감옥 가는 것보다는 군대가 나은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가게만.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낼래 안 낼래의 문제가 아니고 세금 낼래 아니면 안 내고 감옥에 갈래. 감옥 가서 있는 것보단 세금 내는 게 낫죠. 이 힘을 발생시키는 그것이 뭐냐면 공권력이라고 하고 강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국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통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통치라고 하고 우리는 이거를 행정 또는 행정관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이 돼서 이런 통치, 다스림의 일부를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 사전에서는 government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룹의 차원에서 보면 the group of people who officially control a country, 한 국가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그룹을 정부라고 한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the system used for controlling a country, city, 이거는 지방정부가 되겠죠. 이거는 국가정부, 중앙정부가 되겠고 or group of people, the activities involved in controlling a country 뭐 똑같습니다. politics,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떠냐? The offices, a department, and a group of people that control a country. 이게 하나의 미국 같으면 country, 내셔널한 차원의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있고 또 각 주 50개의 주가 있고 도시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political unit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 이런 것들을 다 정부라고 부른다. 그래서 control이란 말은 order, 명령을 내리고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control이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인간은 그러면 왜 정부를 만들었는가? 이 이야기를 지난 4주 동안 해왔습니다. 인간은 필요한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서 바꿔 먹으면 서로 잘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 실패한다고 그랬죠. 시장의 유용성이 있는데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찾아낸 게 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접근에서 인간은 왜 정부를 만들었는가 하게 되면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쭉 해서 여기는 no free lunch, 공짜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시장은 최적 생산, 최적 소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마켓 석세스라고 하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켓 석세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마켓 페일리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there are free lunches. 세상에 뭐예요? 프리런치가 많아요. 실제는 없다고 그랬는데 없어야 경제학적인 원리가 돌아가는 건데 세상에 보면 공짜들이 있더라 이거죠. 특히 공공재, 외부효과, 앞으로 배우게 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프리런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리런치를 노리고 생산에 참여하지 않아요. 필요한데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필요 없는데도 또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공예 같은 것들은 필요 없는데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필요한데 적게 만들어지는 거, 교육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에 맡겨두면 빈부격차도 심해져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필요인데 이거는 시장에서 석세스가 아니라 마켓 페일리어가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마켓 페일리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은 뭘 만들어내요? 정부를 만들어내서 이 정부가 그것에 성공하면 government succes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가 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또한 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들이 가장 좋은 상태가 자유롭게 사는 상태거든요. 근데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유가 극대화되지만 반대편에서는 약육강식의 세계고 만인의 투쟁이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무정부 상태의 자유가 극대화된다고 하지만 실제 자유가 극대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정부 상태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 여기에다 뭘 만들어요? 정부를 만들어서 질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함께 사회의 계약을 만들어서 우리 강제성을 가진 정부를 만들자. 그 대신 그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누구에게? 정부에게 이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민주주의 원리는 자기 통치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Self-Government. 그리고 이 자기 통치는 반드시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치, 사람 맘대로, 황제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에 따라서 하도록 만든 걸 Rule of Law,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를 만들어 놓으면 국방도 만들어질 수 있고 경찰도 만들어질 수 있고 SOC, 우리가 필요한 SOC도 만들고 사회복지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만들어지면 이 안에 강제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게 하는 것이죠. 병역, 군대가 있는 동안 신체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돈, 세금만큼은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신호등 만들어 놓으면 신호등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너무 커지면, 잘못해서 너무 커지면 소위 여러분들 시간 되면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뭐 책을 읽을 여유가 없으면 유튜브에 동물농장 치면은 한 10분짜리 이야기들 정리해 놓은 것들도 많아요. 실제 정부가 커지면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처럼 여전히 이제 완전히 그 정부 공무원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세계를 비판한 소설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내 이야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강제력, coercive power라고 그래요. 이 강제력을 지녔는데 이 강제력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직접 가서 나를 때렸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 때려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을 통해서 보복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무조건 맞고 참으세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그 사람을 보복하게 만드는 이런 정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공권력은 폭력이란 뜻이에요. 유일한 공권력 폭력은 합법적인 정부에게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법제도, 법원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제력을 기초로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한 군대도 만들 수 있고 세금도 만들어낼 수 있고 경찰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정부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권이라고 하면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주권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너무 많잖아요. 5천만 명이 함께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어려우니까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행정부의 대표는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입법부의 대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 300명을 뽑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하는 것, 이걸 대신한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도 다 하고 뭐 물건 사는 것도 다 하는데 왜 국민주권을 이렇게 옛날식으로 이해하나요? 모든 중요한 결정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의사결정 앱을 깔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부활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세 번째 특징으로 시장이 아닌 정치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생산 공급합니다. 시장은 자기 의사결정, 즉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끝나요. 자원 배분이 끝나요.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들은 그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정치 행위, 즉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부여하고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의 뜻에 맞게 무엇을 생산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업도 만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공기업론 배울 텐데 이 정부가 만든 공기업들은 그래서 시장성 뿐만 아니라 정치성이 다분히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공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기업론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라고 하면 이 전체 국가에서 정부 부분이 큰 걸 말하는 거죠. 작은 정부는 작은 정부. 그래서 이걸 따질 때 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돈을 가지고 따지면 조세 부담률 또는 국민 부담률. 국민 부담률은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까지 포함한 걸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따지면 우리는 조세 부담률은 한 20% 되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합쳐서 연봉 1억 벌면 그중에 3천만 원 정도는 세금과 4대 보험으로 낸다는 거예요. 1년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 비중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약 120만 명 되고 공기업에 46만 명이 근무합니다. 사실은 실제 더 따지면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얼마큼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큰 정부, 작은 정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력의 측면에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권력이 얼마나 크냐 이거는 규제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도로만 하더라도 도로에 신호등 달면 우리들의 행동이 다 제약을 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게 되는데 이 규제권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 기준으로 즉 재정,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로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큰 정부의 별명은 다른 말로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시장 대비 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정부.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맨 처음에 이야기한 행복론에서 북부 유럽형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국가들은 큰 정부를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민간의 해결이 미흡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라. 코로나19의 문제, 남북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 정부가 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부의 기능이 점점 커지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시장 대비 정부의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영미계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작은 정부를 지원하고, 이 큰 정부로 가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니까 정부는 필요한 최소한만 해라. 최소한의 정부. 그리고 정부는 necessary, 필요하지만 evil,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만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가라 하는 의미가 작은 정부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에서 이 정부의 역할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제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하는 것은 선수의 역할, 플레이어의 역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들이 규칙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역할은 심판, 법원과 경찰과 검찰들의 역할이, 사법부의 역할이 심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경기 규칙은 뭐냐? 이 선수들이 싸워야 되는 경기 규칙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칙이 난무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LH에 있는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은 다 심판이 꼭 잡았어야 되는데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역할로서의 국토부와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못한 거였어요. 하여튼 이 경기 규칙이 중요한데, 이 경기 규칙은 헌법과 법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경기 규칙을 기울어진 운동장, 누구에겐 유리하게 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올라가고 싶어도 부딪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승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리천장의 역할을 했었죠. 하여튼 이 규칙이 기울어지면 안 돼요. 저는 늘 이거 설명할 때 농구 게임을, 제가 스포츠 게임 다 좋아하는데, 농구 게임은 저같이 키 같은 작은 사람은 정말 힘든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골대가 높아요. 저같이 작은 사람은, 제가 구기 운동 다 좋아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농구예요. 가지고 이건 서양 사람들, 키 큰 사람들 위주의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오히려 농구 골대를 한 2m 정도만 딱 내려놨으면 나도 덩크를 할 수 있고, 점프하면 그 정도 충분히 뛰니까. 하여튼 이 경기 규칙이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수, 심판, 경기 규칙이 있는데, 선수의 역할도 하고 심판의 역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래 돌아갑니다. 자유롭게 돌아가는 것이죠. 한 영어로 된 거를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죠. 세금을 내게 하고 규제를 하고, 그렇죠? 퍼블릭 굿, 즉 공공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시장과 정부가 함께 섞여 있는 경제를 뭐라고 하느냐? Mixed economy, 섞여 있는 경제. 우리 저기 할 때는 혼합 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합 경제에 살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정부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는 3대 기능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정학뿐만 아니라 재무행정 시간에도 우리 원광 교수님한테 더 배우겠지만, 시장에서 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기능, 소득 재분배의 기능,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 배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를 만들어서 SOC 같은 거 만들어서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산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부자들한테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을 재분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경기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는 업앤다운이 심해요. 호황과 이 불황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것을 좀 안정화시키는 스테빌라이저, 좀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경기 안정화 기능이라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침체됐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정부가
대표적인 정책이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안정화 기능, 이렇게 해서 3대 기능이라고 머스그레이브가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좀 얼마큼 될까요? 그 중에서 정부의 비중은 얼마큼 될까요? 따져보는 거죠. 이걸 따져볼 때 이 5단계를 쭉 가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인가? 우리가 여기 한 3만 달러 된다고 그래요. 3만 달러. 3만 달러니까 3만 달러 1인당 GDP 3만 달러니까 그거 따지면 한 3천만 원 좀 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달러니까 달러를 환율로 따지면 1달러당 지금 1,100원 정도 돼요. 여러분 노트에다 이걸 한번 하나하나 써보세요. 그래서 나오는 대한민국의 GDP는 3만 불 5천만 명 곱하기 1,100원 하면 우리나라 GDP는 1,700조 정도 됩니다. 1년에 1,700조를 Gross Domestic Product,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산물의 가치가 1,700조 정도를 매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국력이에요. 국력. 여기는 인구도 반영됐고 소득 수준도 반영됐고 환율도 반영됐고 이걸 국력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인구는 뭐냐면 미국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6배입니다. 즉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여기는 6배, 5, 6, 30, 3억 명이에요. 3억 명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보다 한 2배 가까이 돼요. 그렇죠? 1.5배 이상 돼요. 그러면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얼마나 세요? 인구만으로도 6배 세고 또 소득에서 또 한 2배 세니까 한 10배 이상 더 센 나라가 미국이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저기 5천 불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뭐가 많아요? 인구가 13배예요. 아니 13배가 뭐야? 13억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개인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만 국가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센 나라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빅2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경제력으로 센 나라 미국과 중국인데, 인구로 따지면 중국이 훨씬 많지만 1인당 소득이 미국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넘버1, 넘버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잘 사는 정도, 국력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는 1인당 국민소득은 생활의 질, 즉 국민 행복 수준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1인당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인구를 더하게 되면 여기에 국력이 나온다. 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국력을 GDP로 따져보면 미국이 1등,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디아,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우리나라는 11등 정도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빌리언 USD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돼? 1,100원을 곱하면 이게 1,700조 된다고 그랬잖아요. 1,700조 원 정도 되는 11등. 오른쪽에는 이제 PPP 베이스로 따지는데, 이 PPP라고 하는 거는 구매력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커런트 프라이스는 균형 환율을 가지고 따지는데, 요거는 그 물건 몇 개의 어떤 물건, 소위 뭐 맥도날드 프라이스라고도 하는데 물건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왼쪽 것이 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력의 측정이다. 자세한 거 알아보려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더 뒤져지는데 이것보다는 더 객관적인 수치는 요거다 이해하시면 되고, 구매력 PPP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인당 GDP 는 따지면 2018년에 3만 불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4인 가족이라면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1인당이니까 4인 가족이라면 3, 4, 12 그러니까 12,000불 12만 불 정도 12만 불 정도면 1억 한 3천 되겠죠. 우리나라 평균이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엄마 아빠 합쳐서 연봉이 1억 한 2, 3천 돼야 평균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부자들 걸 다 넣어가지고 평균을 했기 때문에 진짜 소시민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하면 한 엄마 아빠 합쳐서 연봉 한 1억 정도 되면 4인 가족이면은 뭐 그래 되지 않을까,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퍼는 퍼캐피탈이라는 표현은 1인당 하는 거예요. 1인당 한국의 GDP는 한 3만 불 정도 된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5강의 첫 번째는 정부란 무엇인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 세 번째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강의 제 첫 번째 정부란 이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